안녕하십니까. 네, 장지혁입니다. 자, 오늘은 자료 나눠드린 대로 2022년 2차 경찰 채용 형사법 중에서 형법에 대해서 전체 평 좀 해드리고, 개별 문제 해설도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걸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총평부터 먼저 드리다면은 선을 한참 넘었어요. 그냥 조금 넘은 정도가 아니라 한참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구급 뽑는 시험입니까? 인터넷에서 제가 그거 봤어요. 야, 이거 우영우가 와도 못 풀겠다고.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아니, 최근 국가 시험 중에서 난이도 조절 실패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저는 이걸 보면서 국채가 흔들린다. 대한민국이 흔들거리고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이거는 제 올바른 출제가 아닙니다. 확실히 어려웠고요. 기존에 출제되지 않던 판례들도 나왔고 거기까지만 했어도 되는데 과연 이걸 출제하는 게 옳은가 싶은 판례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난이도를 조절하려면 차라리 형법 범위 내에서 충분히 어렵게 할 수 있거든요. 기출문제 풀도 충분히 많이 쌓여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설 문제 어려운 거 그런 걸 출제한다든가 해서 난이도 조절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도저히 준비도 할 수 없는 무슨 오만 특별법에 보지도 않는 아동복지법을 내고 있어, 형법에.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부터 해가지고 더 화나는 건 뭐냐면 이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오신 분들한테 이게 도대체 어떤 시그널을 주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그냥 출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이 계속 누적돼 오고 거기에 청춘을 걸고 있는 이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참 지엽적 부분까지도 다양하게 잘 물어봤다더라고요. 형의 시효, 자격정지 이런 거 괜찮아. 그런 거 내도 돼. 그건 형법 범위라고 인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리고 글자가 이게 뭐예요? 이거 타이핑 치다 죽을 뻔했어요. 물론 제가 치진 않았습니다. 직원한테 시키긴 했는데 세 명이서 같이 쳤는데도 이거 얼마나 이렇게 많아가지고 아유 죽겠더라고요. 당일날 제가 이거 만들고 해설하고 하니까 집을 못 가겠더라고요. 집을 못 가겠어. 제가 당일날 해서 올리긴 했거든요. 유튜브에다가. 그래서 요 지금 수업도 듣고 그리고 제 카페나 유튜브 장지혁 법학연구소 TV 이제 거기도 해설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자, 어쨌든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나쁘긴 하지만 선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존처럼 고득점 조금만 틀려야지 이렇게 목표로 하는 시험이 아니라 만약에 시험이 또 이렇게 나오면 진짜 그거는 경찰청 앞에 가야 돼요. 한번 가갖고 들어 엎어야 돼. 여기서 손가락 한번 자르세요. 내가 붙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엄청 시험장에서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모드를 확 바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아는 것만이라도 골라내는 방식으로 해야지 모르는 문제 붙들고 멘붕 빠져갖고 엉엉 울고 그렇게 하면은 될 것도 안 돼요. 될 것도 안 돼.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게 난이도 조절이 이렇게 실패해버리면은 이거는 우리 다 같이 똑같은 조건에서 본 시험이니까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난이도가 엉망이 돼버리면은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붙고 공부 많이 안 한 사람은 떨어져야 된다는 그 대원칙이 깨지는 거예요. 엄청 어렵게 내버리면 공부 하나하나 다 꽈락이야. 엄청 쉽게 내면 공부 하나하나 다 90점인데 그러니까 난이도를 적절히 조절을 해야죠. 책임감이 없어, 책임감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은 그나마 1번도 그냥 보면은 시험장에서는 조금 까다롭다고 느꼈을 텐데 요 시험에서는 그나마 보통이다라는 거. 1번 위법성 조각사유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의 범위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한다. 그러면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니까 가능한 문헌의 너미를 넘어 범죄 구성 요건 유추 적용하는 것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허용될 수 없다. 판례 문구를 그대로 출제한 거는 맞아요. 근데 기존에는 여기를 출제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그렇게 판례 입장을 정확히 표현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판례 입장 정확히 표현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기존의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처럼 행위자에게 유리한 구성 요건을
문헌의 범위를 넘어서 좁게 해석하게 되면은 그러면 행위자에게 너무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뭐 곤란하다 이제 이 정도인데 이거 중간에 이런 걸 탁 띄어내서 내니까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어쨌든 1번 그래 뭐 판례 지문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2번입니다. 자, 요거는 뭐 형벌법규, 행정법규 규정한 내용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행정법규 해석함에 있어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행정 형벌이라 하더라도 죄형 법정 중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2번 골라 냈어야 돼요, 사실. 1번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자, 뭐 여기서 제가 3번, 4번 요런 지문 중에서 여기서 검토할 만한 거 그런 거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랑 4번은 이제 판례 그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자, 이제 2번입니다. 2번도 보통이에요. 자, 기억입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과 1번 법인격 없는 사단 같은 단체 법률의 명문의 규정에 없는 한 범죄 능력 없다. 노말하고요. 그다음에 2번이 이건 옛날 판례. 되게 옛날 판례고 거의 출제 안 됐던 판례인데 뭐 이런 것까지는 괜찮아요. 이런 건 충분히 뭐 형법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법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있어요. 여긴 법인이고 여긴 대표이사입니다. 자, 이게 여기가 A 법인, B 법인, C 법인이고 여기는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렇게 합시다. 자, 얘네들끼리 공모를 했어요. 이렇게 공모를 했어요. 공모. 그러니까 뭐 신고하지 않고 이게 물건 수입하자 이제 이런 거를 공모를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실행행위를 보면은 C만 실행행위를 한 거예요. C만 실행행위를. 얘는 이제 공동 실행행위를 얘는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공모 있으면은 공동 실행 안 해도 공동정범으로 엮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공모 공동정범 개념 있잖아요. 공모 공동정범 개념. 그렇기 때문에 얘네 공모 공동정범을 엮을 수 있고 그러면 얘네 사용인들도 공동정범이 된다. 이 판례예요. 이 판례.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몰라도 풀 수는 있었어요. 이것도 3번은 뭐 자기 책임 원칙 그걸로 풀면 되고요. 4번입니다. 요거는 제가 최신 판례 그 해설할 때 좀 자세히 다뤄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양벌 규정의 적용 범위를 양벌 규정의 수범자 영역의 확대 이제 그게 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 규정에는 활용이 안 된다. 더 자세히는 법인 그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혹은 개인인 자연인만 처벌 가능하고 법인격 없는 공공단체는 처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처벌 안 된다. 그러니까 죄형법정주의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법인 또는 개인 이렇게 써 있으니까 법인 또는 개인만 처벌 가능하고 법인격 없으면 법인 아니잖아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2번 괜찮고요. 이제 3번입니다. 3번은 이제 조금 당황할 수는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난이도는 한 중상, 보통에서 중에서 중상 정도 됩니다. 1번, 자, 고의의 본질, 용인설에 따르면은 용인하는 의사로 고의, 미필적 고의 인정된다라는 얘기고요. 2번입니다. 자, 요거는 뭐 이적 표현물 소지죄로 체포됐는데 쭉 가보시면 목적의 인식 어느 정도면 좋게요. 미필적 인식이면 족하다라는 거 공부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고의나 목적이나 미필적 인식이면 족하다.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정답 2번 이렇게 딱 골라내면 되죠. 자, 3번입니다. 살인예비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 범할 목적 외에 살인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된다. 자, 예비죄에서 고의는 실행 범죄에 대한 고의가 아니라 준비에 대한 고의예요. 그리고 나중에 실행할 범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는 뭘로 분류해요? 목적으로 분류하는 거죠. 목적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4번은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직접 증거 없으면 간접사실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더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요거는 그 범죄 본질 관련한 이제 학설인데 제가 여러분이 개별적인 학설을 몰라도 요거는 기본을 잘 공부했으면은 풀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번 시험이 또 아쉬운 게 뭐냐면은 너무 당황하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찬찬히 읽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시간 부족하거나
공포, 경악, 흥분, 당황 이것 때문에 못 풀게 되니까 그러니까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형사법만 그랬으면 또 소법에는 또 막 사례 전문 법칙 막 엄청 많이 나와서 그거 시간 많이 걸렸죠. 그리고 경찰학은 또 아이고 행정법 왜 이렇게 많이 냈대? 저도 보고 이게 뭐지? 했는데 제가 행정법도 강의하잖아요. 근데 저번 행정법 봤을 때는 난이도가 그냥 훨씬 그냥 행정법 공부 조금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저는 그때는 언급을 안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행정법 강의는 하지만 저는 그 정도가 맞다고 봐요. 그 정도가. 만약에 지금처럼 내면은 경찰학 과목 따로 행정법 과목 따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형법 따로, 형사법 따로, 특별형법 따로, 학설 따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공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진짜. 에이, 짜증나. 그래가지고 공부 오래 좀 하셨던 분들 중에서 또 이것 때문에 또 당황해서 또 미끄러지고 그런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갑 보면요. 형법적 평가의 중심은 외부적인 행위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과에 두고 책임과 형벌을 결정한다. 객관적인 거 아시겠죠? 이 객이에요, 객. 그리고 이를 발생시킨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두고 그러면 이거는 주관적 요건, 중요시하는 목적적 범죄 체계론에서 말하는 그 반사회적 성격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주관적 요소 중심 이렇게 딱 분류하면 돼요. 그럼 기억 봅시다. 자, 갑은 미수범의 처벌 근거를 구속요건적 결과 실현에 근접한 위험에 있다고 주장하고 결과니까 객이에요, 주예요? 외부적이에요, 내부적이에요? 외부적이죠, 객이죠. 을은 법적 대에서 의사 나오잖아요. 주 동그라미예요. 그 다음에 이런 관점에서 니은 한번 풀어보세요. 풀리죠? 갑은 의식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의식이니까 주관적 요소니까 아니죠. 그리고 을 보세요. 구성요건 실현에 스스로 참여했으니까 외부적 행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객이니까 꽈죠. 디귿도 한번 풀어보세요. 갑이 말하는 게 외부적에 가까워요? 내부적에 가까워요? 내부에 가깝죠. 그리고 을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에 가깝죠. 이렇게 풀어도 되는 문제예요. 이게 학설 공부하셨으면은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해가지고 책임에 근거해서 이제 거기 범죄 체계론 막 공부했으니까 그런 키워드로 풀어도 돼요.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반사회적, 성격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객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리을, 자, 공범의 종속성 이런 거에 쫄면 안 돼. 자,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의사 자체가 외부로 표명. 벌써 아니라는 게 알겠죠. 그리고 을은 정범의 실행 행위가 있어야.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꼰 겁니다. 이렇게 풀어내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입니다. 제가 요번에 또 짱났던 게 뭐냐면은 정말 악독한 박스형 또 왜 이렇게 많이 냈대. 적당히 좀 하지 진짜.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시간을 다 잡아먹게 돼서 시간 내에 이걸 다 풀 수가 없어요. 이거 아무리 준비해도 이거 시간 내에 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시간 내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출제해야 올바르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시간 내에 다 풀지 못하는 게 당연한 시험들도 꽤 많아요. 일례로 토익 시험 같은 것도 이제 어려워지고 나니까 뒤에 부분 다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잘 찍어야 되는가. 거기서 막 그런 정보도 공유하고 그래요. 3번으로 찍어라 막 이런 것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었으면 그래도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럼 공정해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건 반칙이지. 이렇게 바꾸려면은 점진적으로 바꿔야죠. 점진적으로.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기억은 어렵지 않고요. 니은 요것도 사실 맞췄어야 돼요. 이런 거는 공부 좀 꼼꼼히 했다면은 문서명인이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어도 문서명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어 공공의 신용을 해야 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서 사망자 명의의 인감증명 신청서 제출해가지고 인감증명 받는 거 그게 이제 요거 관련된 판례였습니다. 근데 그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라고 해도 다르지 않다. 이게 판례였어요. 이게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요런 건 괜찮아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같이 상당한 이유라는 명문 규정이 피해자 승낙에는 없어요. 피해자의 승낙에는 없어요.
그리고 리을은 어렵지 않은 판례고요. 자, 6번입니다. 요것도 한 중상 정도 됩니다. 1. 자, 기대 가능성. 와, 국가표준설. 제가 그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와, 이건 정말 객관식에서 보기 드문 그런 지문입니다. 이게 기대 가능성이 통설 판례는 평균인 표준설이에요. 행위자는, 범죄 행위자는 그 당시에 위법 행위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법정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행위자 그 당시 상황을 보고 행위자 빼고 사회적 평균인을 그 자리에 놓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보통 사람도 저 상황에서 위법 행위를 선택했을까? 선택했었으면 누구라도 위법 행위를 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얘 처벌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행위자 표준설은 뭐냐면 행위자를 그 상황에 두고 행위자 기대 가능성이 있었냐 없었냐 판단하는 건데 이거는 결론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행위자는 기대 가능성이 적법 행위를 선택하지 못했으니까 위법 행위를 선택했다고 쥐가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 표준설을 따르면 적법 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는 범위가 너무 넓어져요. 그리고 행위자 대신에 국가를 거기다 갖다 놓는다. 그러면 국가는 국민이 법을 지키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는 범위가 극히 좁아지게 되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이것도 나름 최신 판례인데, 제가 이제 최신 판례를 18년 이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22년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요거는 18년 판례였는데 교재에 있긴 있었어요. 교재에 있긴.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잘 출제되지 않는 판례여서 기출만 팠으면은 조금 이제 어려웠겠죠. 근데 사실 이거 하나 나오면 그러면 뭐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의 박스형의 막 이런 게 막 폭격을 하니까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난이도가 돼버려서 문제인 거죠. 자, 어쨌든 요거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대 가능성 있다라고 봤어요.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 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 일반적인 쉬운 거고요. 4번입니다. 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잠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 뭐 그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것도 기대 가능성 있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1번 간접정범, 이제 국헌문란 목적, 이제 그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속어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번, 그 전두환 사건이죠. 간접정범 내란죄. 그런 다음에 2번은 그 S51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장이 직원들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후원금을 밀어주고 싶은 정치인에게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과연 간접정범 인정되려면 피이용자의 의사를 억압해야 되는가? 근데 그게 아니죠. 간접정범의 이용행위는 이제 폭력으로 억압을 하는 거나 아니면 기망으로 속이거나 두 개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거 제가 계속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특수교사 해서 그 다에게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는 거. 그러면 4번을 몰라도 속어법으로 풀 수는 있었습니다. 자, 간접정범의 실행 착수 시기가 이용자의 이용행위 시설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피이용자의 실행 착수 시설이 하나 있어요. 근데 피이용자가 실행 착수하는 건 나중이죠. 이용행위를 하고 이놈이 가서 착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용행위 시설은 실행 착수가 앞당겨지죠. 미수범의 성립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자, 이제 8번입니다. 요거는 한 중상 정도 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실행 착수 후에는 이탈행위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공동정범에서 빼준다 안 빼준다? 안 빼주죠. 그걸로 풀면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2번도 와 이것도 진짜 안 나오던 판례였는데 이제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판례 결론만 그냥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공동정범 성립한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3번입니다. 요것도 좀 차분히 읽었으면 모르는 판례라도 풀 수는 있었거든요. 풀 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 너무 폭격으로 나오니까 이제 이게 좀 난이도 조절 실패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셋째 줄에 보세요. 갑과 을 주식회사만이 공모하여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공모와 공동실행이 얘네 둘만 있네요. 그러면 병은 공동정범에 안 끼겠죠. 그러니까 병 주식회사에게 공동정범 성립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서 또 이런 식으로 막 어려운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여러분 개인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차분하게 딱 보고 이제 이게 쭉 일단 한번 읽어본 다음에 완전히 모르겠다 싶으면 별표 치고 넘어가야 돼요. 괜히 그거 붙들고 하면서 막 엄마 생각, 아빠 생각, 막 미래 생각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여기서 공모 안 했는데 공동정범 성립한다 그럼 그것만으로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실 그리고 이러려면은 기본을 좀 다지는 게 필요해요. 기본을 다지는 게. 그래서 예, 지금까지 보면은 2010년, 2015년 이제 요때에는 시험이 그렇게 어렵질 않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판례로 이제 판례만 공부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형사법으로 개편되고 나서 이제 또 시험이 또 조금 어려워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너무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 가지고 조금 문제죠. 근데 제가 예측컨대는 다음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일단 특별형법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딱 그 비판받기 좋은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 보던 판례라든가 아니면 아까처럼 학설 지문 박스로 나오거나 그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공부를 조금 더 하고 기본서를 여러분이 좀 더 찬찬히 스스로 읽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사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 형법 지문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익숙해지는 건 강의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낼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이 결국은 스스로 읽고 이해해야 돼요. 읽고 생각하고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그냥 보통 대부분 제 생각에 한 50% 이상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막 인터넷을 본 사람이 더 많잖아요. 기본 강의 한번 듣거나 안 들어. 그리고 기출 풀고 인터넷에 유튜브 보니까 요즘 무슨 기출 회독법 해가지고 막 5만 거 다 나와 있어. 그러면은 기출 문제 목차에다가 막 형광펜 막 칠하고 그 다음에 거기 모르는 단어 동그라미 하고 정답 적어놓고 읽어보고 정답 바로 보고 막 그런 거 하라는데 그게 다 통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사람마다도 다 다르고. 근데 이제 그런 거 막 해서 기출 문제만 눈에 발라놨으면 그러면 이건 아예 못 풀죠. 읽어도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일단 정도는 걸으셔야 돼요. 기본 강의 들으면서 기본서로 회독수 늘려가는 거 요거는 하셔야 돼요. 요거 틀 잡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많이 풀면은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많이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요것도 읽어보면 풀 수 있어요. 자, 강도 모의. 갑을병은 강도 모의만 했죠. 그런데 을병이 강간했어요. 갑은 강도 열심히 열중하고 있는데 그러면 갑은 강도 강간은 아니죠. 강간의 고의도 없잖아요. 실행행위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강도 강간죄 공동정범 안 된다라는 거. 9번 또 8번도 한 이렇게 해서 한 중상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9번은 어려웠어요. 9번은 역시 모두 몇 개 고르는 건데 일단 기억은 일반적인 판례 이건 좋아요. 근데 니은이 이게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에 대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최신 판례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대법원에서 판례를 1년에 판례를 되게 많이 내요. 우리나라 대법원 사건도 많고. 근데 대법원에서 내는 이렇게 판례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판례 공보라는 걸 또 발행해가지고 그 중에서 주요한 판례들을 공보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거 주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보통은 판례 공보에 담겨 있는 것 중심으로 최신 판례가 나와요. 보통은. 그리고 판례 공보에 없는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험에서 1개, 2개 한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몰라도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일단 그 해에 그렇게 살짝 출제하고 나면
이제 수험생들의 공부 범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그거 이제 다시 또 출제하고 그러면 이제 공부한 사람들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면서 요 시험의 공부 범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여러분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출제하는 거니까 이게 공정하잖아요. 근데 요번에 또 제가 보기에 문제는 뭐냐면 공보에 없는 최신 판례를 너무 많이 냈어요. 공보에도 없고 기출도 안 된 최신 판례를 왕창 낸다. 그러면 여러분 최신 판례 공부 범위 3배로 늘어요. 근데 이 한 과목만 하냐고. 그리고 더 본질적인 거는 구급 시험이잖아. 뭐 하는 거야 이게. 제가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만약에 이거 뭐 수사권 조정한다 그래서 막 그 경찰의 역량을 더 키우려고 이런 걸 하나? 막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려면은 경찰 대우를 훨씬 잘 해줘가지고 더 우수한 인재들이 더 많이 공부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지 시험만 이따위로 내놓으면 사람들이 능력이 갑자기 쑥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참 알 수 없는 시험이죠. 그래서 이런 니은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선을 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공부를 좀 할 이렇게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출제를 하는 게 그게 공평한 거 아닌가 올바른 거 아닌가라는 시험이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런 공부에 없는 좀 어려운 판례들 있잖아요. 또 어떻게 출제됐냐면 좀 어려운 시험에서 먼저 나왔어요. 뭐 법원행시라든가 아니면 경감부라든가 그런 데서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단계의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경감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예측되잖아요. 아, 이거 난이도 어렵고 되게 까다로운 판례 많이 나온다라는 게 기존부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면 할 말 없다고 그때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경감부보다 더 까다롭게 시험을 내버리니까 참 그렇죠. 자,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기망에 의한 편취행이 해당한다. 그런 판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입니다. 디귿을 보면 이거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자인데 휴대용 전 추적장치 분실한 후 3일 동안 신고 안 하고 돌아다닌 게 과연 그 전자장치 부착 법에 전자장치 효용을 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이거 문제인데 이게 형법이에요. 이게 전자장치 부착법이란 말이에요. 굳이 역자면 형법의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엮을 수는 있어요. 근데 형법의 유추해서 금지 원칙 이 파트는 대한민국에 있는 형법 법조항 해석 관련된 판례는 여기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서 이것도 얇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유추해석 금지 원칙만 따로 떼가지고 한 3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출제하면 이거 대응하려면 모든 형법 관련한 형사특별법 관련한 해석을 이렇게 출제한다라고 하면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거 못 찍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요 시험 보면서 앞으로 공부 범위를 잘못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잡으면 안 된다. 제가 뭐 저도 학교도 다녔고 이런 시험 이게 강의한 것도 오래됐지만 경찰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거 못 봤어요. 순경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거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음에는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말이 안 돼. 이렇게 하면 공부량이 너무 많아져갖고 대응이 안 돼요. 대응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던 걸로 이제 공부하면서 좀 이제 이런 데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걸로 가야지 여기 기존처럼 내가 아는 판례 나오면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공부한다 이런 생각하면 공부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범위를 막 무한정 늘리는 게 아니라 좀 읽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런 공부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하나예요. 그런 다음에 최신 판례는 조금 더 보기는 봐야겠죠. 근데 또 제 생각에 또 다음 되면 또 최신 판례 또 이렇게 많이 안 나올 거야. 왜냐하면 지금 막 분위기가 안 좋잖아. 경찰청도 안다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또 쉽게 또 이렇게 한다고. 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도 조금 좀 곤란한 문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리을은 이런 건 뭐 기존에 나왔던 거니까 법무사 아닌 사람은 나 법무사요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게 법무사법 위반이에요. 근데
제가 나 법무사예요라고 말하면 자기로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제가 법무사 아닌데 딴 사람이 장 법무사님입니다 소개하는데 제가 뒤짐지고 어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위반죄다라는 거. 그리고 미음입니다. 자, 요거는 짜짜짜짜 읽어 보시면은 중요한 사항, 거래할 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건설 이게 뭐였지? 건설 분양 그래 분양 관련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데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겠죠. 근데 지금 분양이 흔들흔들 하다가 폭삭 주저앉을 위기인데 그거 속이고 은행한테 돈 빌려줘 했으면 그건 부작위 기망이죠. 고지해야 될 거 안 했으니까. 그다음에 10번입니다. 자, 가나 죄수의 기초이론. 요것도 좀 중상이었는데 이런 건 괜찮아요. 자, 1. 자연적 행위 표준설에 따르면 가는 수재 나는 일제. 그러니까 자연적 행위 그냥 자연적인 행위가 몇 개인가. 가는 10번에 걸쳐서 받았으니까 수재고요. 나는 독약을 한 번만 넣고 가버렸기 때문에 일죄다라는 거. 그리고 2번. 자, 법익 표준설에 따르면 나는 생명권 A와 B설을 죽였기 때문에 법익 주체마다 한 개의 죄가 성립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다 3번. 가에서 구성요건 표준설로는 10번 나눠받은 게 일죄인지 수죄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안 돼요. 판단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사표준설로 가요. 실제로 판례는. 그 뇌물을 받은 게 단일한 건에, 단일한 범위에 의해서 한 건의 뇌물을, 한 건과 연관된 뇌물을 10번에 나눠서 받았다면 묶어서 일죄. 그런데 각각 다른 건으로 10번 받았다면 뭐 수죄, 10죄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자, 의사표준설에 따르면 가의 경우 10회 뇌물수수 과정에서 단일한 범위를 가졌는지 불문하고 일죄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4번이 명확하게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가 단일하면 일죄고 여러 개면 수죄고 그게 의사표준설이니까요. 그 다음에 1번입니다. 자, 11번에 1번. 주거침입 강간죄. 이거 형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법에 없어요, 이런 범죄는. 그래서 형법에 없는 범죄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게 좀 과연 그게 형법인가 싶은데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성범죄 관련해서는 이제 좀 형법에 외에 있는 특사특별법도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지금까지 많이. 근데 또 이것도 이거 하나만 보면 그래. 그런데 다 합쳐놓으니까 너 맞아? 약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주거침입 강간죄 요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거예요. 이제 그 강도강간죄가 형법에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강도가 강간해야 강도강간죄고 강간범이 강도하면 그러면 강간, 강도 실체적 경합이죠. 그거랑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로트와일러 사건 요거는 이제 뭐 쉬운 결론 알면 되는 거고요. 3번입니다. 요런 것도 좀 까다롭죠. 이것도 최신 판례 21년 최신 판례인데 공보에도 없던 판례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게 틀린 거거든요. 마지막 줄에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이게. 네. 그런 다음에 이제 4번 요거는 상표권 침해 관련해서 21년 판례입니다. 요거는 공부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읽어보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12번입니다. 요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또 개수 문제예요. 그래서 기억, 라바콘 사건, 그 다음에 니은은 병원 인턴 산소통 잔량 없었던 사건, 그리고 디귿, 요거 카트라이더, 이제 그거죠. 이제 요거는 골프카트 태우고 영감님들 뒤에 이제 태운 다음에 거기서 이 내리막길인데 70도 구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영감님들 뒤에 있는데 자기 혼자 진짜 말 그대로 카트 타고 카트라이더 한 거죠. 드리프트 쫙 하니까 영감님들 다 뛰어나갔어. 우도도도. 근데 요거는 과실이 있죠. 그 다음에 리을도 찬찬히 읽어보면 이건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야 바이탈 체크해라 라고 했는데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과실이 있는 거지 뭐. 그다음 미음.
요것도 대단한 사건이에요. 자, 여기 철판 수백 장을 운반을 하는데 철판 묶을 때 이렇게 수백 장이면은 진짜 뭐 엄청 두꺼운 밧줄을 쓰거나 아니면 정말 철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 폴리에스터 나일론 끈 폴리에스터 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폐품 같은 거 있잖아요. 폐품 묶을 때 쓰는 그 핑크색 줄 있잖아. 그걸로 묶은 거예요. 대단하죠. 어떻게 이걸로 묶을 생각을 했지? 그래서 철판 그거 당연히 잘려지죠. 그래갖고 화물차 운전자 사망했습니다. 과실 있는 거고요. 자, 13번입니다. 1번. 이거 당연 그 정지 문제가 나왔어요. 정지 문제. 자격 정지. 그래서 징역 10년형 선고받았다. 그러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 되는 자격 등등등이 정지된다라는 거 맞고요. 그런 다음에 2번. 이건 또 형의 시효 문제가 또 나왔네요. 또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야금야금 난이도를 올리는 거죠. 자,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는데 이제 집행받지 않으라고 15년이 경과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형의 시효는 여기서 쟁점은 두 가지예요. 여기 징역 12년형이면은 형의 시효도 12년이에요. 12년 동안 징역 12년 선고했는데 12년 동안 집행 안 하면 더 이상 형 집행을 못 한다. 이거 하나. 근데 여러분 공소시효에서는 기소 안 당하려고 외국으로 튀면 그 기간 동안은 진행 안 하잖아요. 형의 시효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3년 동안 외국 나가 있었으니까 완성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완성 안 된다.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이건 또 계산 문제가 나왔어. 여러분 계산 까막눈인 거 알고 또 이것도 해가지고. 자, 중상해죄인데 형의 가중강요서의 심신미약. 심신미약이면은 임의적 감경이에요. 그리고 감경은 2분의 1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이상 5년 이하. 근데 누범은 장기 2배 가중이죠. 그러니까 6월 이상 10년 이하. 그러면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최하는 징역 6월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이거 이제 노역장 유치 그 황제 노역 막기 위해서 이제 조항 이렇게 만들어 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30억 원이죠.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는 300일 이상, 5억 원부터 50억 원까지는 500일 이상, 50억 이상은 1000일 이상. 근데 그래도 상한은 3년이다라는 거 그런 거 공부했었죠. 그 법조항 문제 나온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4번. 학대죄. 이게 또 난리죠. 이거 뭐야 이거. 아니 학대죄 해놓고 1번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근데 요거는 부진정 소구표니까 허용된다는 게 공부하긴 했어요. 사실 책에 있어요. 이것도 책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고 보셨으면은 이건 부진정 소구표니까 허용되는 거구나 이렇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1번은. 근데 이제 2번부터는 아예 대놓고 아동복지법이 나오네요. 형법에서 아동복지법 이렇게 한 문제 바른 거 처음 봤어요, 저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론은 뭐냐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뭐 매개하는 행위 같은 거는 성인이 시키든 아니면 미성년자가 시키든 똑같은 거잖아요. 아동의 복지를 보호한 동법 취지에 비추어 성인에게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아들에 대한 방임에 의해 해나간다. 이거는 또 아동학대 특별법이에요. 아동복지법도 아니고. 야, 어디까지 출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게 출제될 때는 지금까지의 관습법은 이런 거 나오면 한 문제 정도.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건데 보통 이런 거는 누가 하냐면은 자기 연구 범위가 이쪽인 사람들이 출제위원회 들어가면 그거 돼요. 그러면 그분의 입장은 뭐 내 책 본 사람 시험 잘 보고 쓰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아니면 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니 하는데 늘 욕만 처먹고 끝나죠. 뭐 이딴 걸 내냐. 근데 이제 요렇게 보통 근데 이렇게 출제되는 게 이제 소년법. 여러분 책임 능력 할 때 공부했던 소년법 영역, 그 다음에 성범죄 관련해서 성폭력 특별법이나 아청법 같은 거, 요 정도 이렇게 출제됐었으니까 그 범위에서 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거는 아동학대 특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애 한 살 양육하면서 뭐 밥도 똑바로 안 주고 씻겨주지도 않고 그러면 아들에 대한 방임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똑같아요. 이건 또 아동복지법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학대죄라고 해서 1월 낸다. 아유 참나 진짜. 이건 좀 항의해야 돼요. 이거는 이건 항의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아동복지법을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건 형법이 아니에요. 형법이 아니야. 만약에 이게 공정하려면은 아동복지법도 냅니다. 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면 준비할 수 있지. 그럼 준비할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잘못했어.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번. 자, 요거 이제 노동조합 위원장 어용 앞잡이로 지칭해서 이제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에 게시했다. 요거는 이제 모욕 맞다라고 본 판례인데 요것도 공보에는 없었던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이제 도라이 크크크 습기가 많은데 요거는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됐다 인정된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뭐 이름 부른 거. 뭐 예를 들어서 15살 많은 이제 부사장이 있는데 노조 위원장이 거기 이제 조롱을 한 거죠. 제가 나오니까 기분 좋지 막 이제 막 이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모욕은 아니잖아요. 모욕은 그 표현이 가치를 떨어뜨리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병신 막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지. 야 기분 좋지 막 이렇게 하면은 조롱하는 거잖아요. 조롱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아이고 이것도 참 이것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어쩌고 해서 뭐 자칭 타칭 키워드 공황장애 요거 모욕 아니다라고 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요것도 좀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 가봅시다. 1번은 어렵지 않은 판례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쪽에선 조금 예외적 판례거든요. 책에는 있어요. 책에 있긴 있는데 이제 그 판례 기본적인 입장은 일부와 담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입찰에 공정을 해야지 않았으면 범죄 아니다. 이게 기본적 입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벗어나는 판례가 요게 딱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냈어요. 그래서 요 판례를 딱 알지 않았으면 틀리기 좋게 이제 그렇게 출제를 했네요. 그런 다음에 3번입니다. 이거는 추첨이죠. 추첨은 입찰 아니에요. 추첨은 입찰 아니에요. 추첨은 그냥 뽑는 거기 때문에 입찰은 공고해가지고 자기가 금액 써서 제출하고 안에서 열어보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거는 뭐 봉사활동 허위로 기재한 거 교부해가지고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받았다. 그러면 일반 사립학교면은 이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이것도 또 공보 없는 것을 또 골라서 출제도 안 된 거 골라서 찾아서 냈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아이고, 요것도 다 특별법이에요. 다 특별법. 이건 그나마 4번 최신 판례 요거 알았으면 맞출 수는 있었을 거예요. 이게 공보에도 있었던 판례고 좀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임팩트가. 근데 이제 제정신으로 풀 수 푸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1번 요거는 결론 실체적 경합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실경. 해설은 제가 밑에 다 써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나중에 시간 이렇게 내서 또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인터넷 링크를 그 야한 뭐 사이트 링크를 보냈을 때 링크를 이용해서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어야 돼요. 되어야 돼. 그리고 자 3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카메라 이용 촬영죄인데 이게 옆에 그 소변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밑칸으로 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을 넘겼는데 이쪽에서 악 소리 하니까 이 카메라에 대상자의 몸이 담기진 않았어요. 그래도 촬영을 시작은 했죠. 그러니까 착수다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착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4번인데요. 이게 그
군형법에서 학문성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하면 이제 처벌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학문성교라는 게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할 수도 있고 서로 꿍짝꿍짝 맞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22년 최신 판례에서 이게 서로 간에 합의해서 했으면 이거는 군형법상 처벌 대상 아니다. 그러니까 둘 다 부사관이었거든요. 그 BOQ 있잖아요. 그 부사관이나 장교 숙소.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둘이 합의하에 이제 이거 한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성적 자기결정의 영역에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판례. 이제 요게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갑시다. 요 앞에가 너무 이제 그런 풀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18번 해서 1번. 절도 강도는 탈취죄인데 공갈죄는 편취죄예요. 편취죄. 또 편취죄에 해당하는 게 사기가 있습니다. 사기 공갈. 책은 있는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 또 이런 거는 또 잘 안 보죠. 근데 요거 보면은 요건 4번에 또 힌트가 있어요. 탈취죄, 편취죄. 4번에. 그러니까 그걸로 좀 보셨으면 맞추지. 공부 좀 했었으면 맞출 수 있었을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입니다. 요것도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두고 나한테 들고 왔다. PC방 주인의 점유 침해한 거니까 절도죠. 그리고 니은 종업원 오토바이 심부름. 그러니까 횡령이고요. 디귿은 지하철 선반이 물건 가져간 거. 점유이탈물 횡령이죠. 그리고 리을. 자, 토지 임차 대나무 식지했다. 그러면 식지한 자 소유죠. 그래서 자, 그의 의사에 반해 벌채하였으면 절도고요. 그리고 미음. 갑은 A 토지 위 권한 없이 식지한 자신의 감나무에서 열린 감을 수확해 갔다. 그럼 이것도 역시 절도가 됩니다. 그렇게 골라내면 되고요. 그리고 20번. 횡령죄. 1번은 이 월권행위설, 영득행위설 이제 요거인데 요것도 이거 내도 하나만으로는 괜찮은데 또 이게 모이니까 참 그렇죠. 여기선 이거예요. 나왔으니까 공부합시다. 영득행위설은 횡령죄에 영득의사 있어야 된다는 거고 월권행위설은 영득의사 없어도 된다는 그런 학설이야. 그러니까 1번 X입니다. 그리고 2번 뭐 횡령죄, 재물의 보관, 사무관리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 성립한다 문제였고요. 3번도 자동차 횡령죄. 이거는 사실상 점유하면 되고 법률상 처분 권한 없어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횡령죄는 위헌범이다라는 거. 이거는 무리 없이 좀 푸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1번입니다. 이것도 조금 까다로웠죠. 한 중상 정도 돼요. 형식도 어렵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렸을 겁니다. 자, 기억. 이제 요 갑은 부동산 이중 매매죠. 근데 부동산 이중 매매 계약금 중도금 받고 여기 제2 매수인한테 돈 받고 넘겨줘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점 뭐냐면 제1 매수인한테 가등기를 먼저 해줬어요. 제1 매수인이 순위 보존할 수 있게. 근데 가등기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제2 매수인한테 이전 등기하면 횡령이 돼요. 횡령이 돼요. 넘겨줬으니까 어쨌든 이 제1 매수인이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침해해서 자신의 너를 통수치겠다는 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임이 맞아요.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이중 매매하면서 제2 매수인에게 가등기 넘겨준 건데 가등기 넘겨줘도 기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랑 나랑 가등기를 누구한테 해줬는가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기억 갑과 병은 그러니까 둘 다 배임죄 성립한다라고 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둘 다 타인사무 처리자 맞죠? 그리고 니은 각 행위로 인하여 A 주식회사 B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건 X인데 이거는 사실 그거 알아도 이 개별 판례에서도 현실적 손해 없어도 성립한다라고 했고요. 애초에 배임죄가 위헌범이기 때문에 현실적 손해 또는 뭐 있으면 성립해요. 실해 발생의 위험.
이런 게 있으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앉아서 할게요.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친다. 이거 문제가 너무 지쳐. 잘 좀 찍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막 이게 특별법이다 막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래도 이런 거는 나올 만하다라고 한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풀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험 보고 오셨거나 좀 공부되신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그런 걸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공부를 지금 시작하고 해나가시는 분들은 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그래도 요 정도는 맞춰내야 되고 요 정도까지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아이고 이거 목이 가버리는데요. 이거. 저녁 못하겠는데? 어떡하죠? 몰라요. 이따 한번 봅시다. 일단 시작한 거 끝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또 풀 수 있죠. 병에게 배임죄 성립한다 이런 걸로 하면 되고, 리을 갑과 병에게 배임죄 미수가 아니라 기수예요. 기수. 그러니까 요 배임죄는 위헌범이다 라는 거 그거 하면은 또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었는데 21번도 그래서 한 중상쯤 봅니다. 중에서 중상.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적당히 풀 수 있게 나왔죠. 뭐 간판 페인트 칠한 거 자동문 수동으로만 이런 거 손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자동차 움직이지 못하게 앞뒤에다가 이렇게 딱 해놓은 거. 그러면 자동차의 효용을 해야 한 거죠. 그러니까 손괴가 맞아요. 그리고 4번은 이 벽에다 락카칠한 게 아니라 도로 바닥에 락카칠한 건 손괴 아니다. 이거는 풀만했죠. 그 다음에 이제 23번입니다. 자, 기억. 어이구. 램도 전자기록에 해당된다. 공부했죠. 롬뿐만 아니라 단기기억장치 램도.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엔 그 고의로 잘못된 조항을 적용하여, 그 키워드로 보시면 돼요. 그 우리 허공작 X 공부한 것 중에서 세액계산서 그 사건으로 보시면 돼요. 세액계산서 고의로 잘못된 조항을 적용해서 세액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계산서 자체에 허위 내용은 없다 이렇게 봤던 사건.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요게 우리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 할 때 1항에 공정증서 원본이 있고 2항에는 그 각종의 등록증, 면허증, 여권 이게 있는데 여기 판례 딱 하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2항은 사업자 등록증 X 그것만 보고 넘어가라 그렇게 했던 거 딱 그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이게 주민등록증 습득한 자가 이거 우리 엄만데요 하면서 한 거. 자, 부정행사죄가 성립하려면 권한 없는 놈이 용도 내로 사용하거나 권한 있는 놈이 용도 외로 사용해야 되는데 얘는 누구예요? 권한 없는 놈이 용도 외로 사용해서 무죄인 사안이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미음, 뭐 부실의 사실은 권리 의무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실이어야 된다라는 건 맞고요. 24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예요? 응구멍에 술을 부어 보아라.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다툼 항의하는 과정에서 팬티 내리고 엉덩이 노출시키고 그래서 공연을 하지 아니다라고 강조드렸었죠. 그런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 요것도 수업 들었으면 기억하셨을 텐데 음란성 판단할 때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짜 아까 우리 음란에 뭐 있었나요? 그러니까 야구 글러브에 성욕을 느끼는. 그러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발톱에 때에 성욕을 느낀다라고 해봐요. 행위자는. 그래서 행위자는 사람 몰래 발톱 때 사진만 모아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음란물이야? 객관적으로 볼 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디귿. 이거는 그냥 음란 이제 얘기 앞부분은 맞는데 뒤에가 틀렸어요. 성적인 목적은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행위가 일반인의 성욕 자극해서 성적 흥분 유발하고 성적 수침해하여 이제 그거에 해당하기만 하면 되고, 그 고의는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까지만 있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리을입니다. 자,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 이건 제가 일단 문제풀이 팁은 뭐냐면 반드시 그렇다 그러면 거짓일 확률이 높아져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면 참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음란한 행위는 뭐 예를 들어 고구마를 확 깐다.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특정한 사람한테 까면 그러면 이게 강제추행이에요? 강제추행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강제가 있어야 되잖아. 강제. 폭행 협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성립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충분히 골라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도박죄인데요. 요것도 뭐 중하 정도 됩니다. 이제 뭐 도박 또 이제 공부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까다롭게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미운 거는, 진짜 끝까지 개수 문제 내네. 약간 이런 게 밉죠. 자, 기억은 도박 개장죄는 개장한테 기수예요. 손님 한 명도 안 왔어도 개장한테 기수다. 그리고 니은은 자 도박죄 우연성 결여돼서 사기죄만 성립한다라는 거. 그리고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할 때, 참가한 때, 뭐 그런 때 이제 그 사기죄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 뭐 한번 읽어보시면 뭐 크게 문제 없는 판례고 리을입니다. 자, 요것도 뭐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판례 중에 하나예요. 도박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됐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협박이 공갈죄의 수단이 됐다라고 하면 협박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죠. 협박은 공갈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도박은 이거 보호법익도 다르고 완전 이렇게 뭐랄까 전형적인 수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공갈 도박 별도로 인정되는데 수단이니까 행위가 겹치죠. 그래서 뭐 죄수 만약에 물어본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판단해야겠죠. 여긴 죄수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26번입니다. 요것도 한 중쯤 됩니다. 중. 1번은 최신 판례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자, 원래 이 승진 대상자 결정할 때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후보를 정한 다음에 지자체장한테 올리는 거예요. 그럼 지자체장이 이거 합시다. 얘는 뺍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선 아예 지자체장이 승진심사위원회한테 승진 추천 명단을 먼저 줬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는 제대로 심사를 하겠어요? 못 하겠죠.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 어쨌든 지자체장이 최종 결정권자 아니냐. 그러니까 직권남용 의무 일을 하게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고요. 이건 20년 최신 판례고 2번은 21년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건 또 한번 뭐 밑에 판례랑 해가지고 지문 읽어보세요. 찬찬히 읽어보면 충분히 뭔 말인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한 내용을 그 권한 있는 공무원한테 알려주면 그건 비밀 누설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 비밀 취급하는 군인인데 제가 그 군사기밀 알아가지고 직무상 관련해가지고 뭐 그거 보고했다. 그러면 이거는 비밀 누설이 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3번은 직무유기죄 성립하려 아예 안 한 수준이어야 되고 조금 불성실하게 했거나 좀 잘못했다 이런 거는 직무유기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였죠. 그런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자, 요거는 쭉 읽어보면은 경찰관이 요 도박 혐의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뭉개고 수사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요러면 직무유기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번. 요것도 중 정도 난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 자, 공무집행방해죄, 그 방해 뒤에 그거 판단하시면 되죠. 단순공직방한 방해 필요 없고요. 위계공직방한 방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니은 요거는 노조원들이 전투경찰 출입 막으려고 막 철판 조각 같은 걸 깔아 놓은 거예요. 아이템을 쓴 거죠. 아템전을 한 거예요. 근데 요게 거기 이제 전경들이 들어오다가 막 거기 미끄러지고 막 거기 찔리고 그래서 다친 거예요. 근데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찰한테 철판 조각을 직접 던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건. 그런 다음에 디귿 요거는 청원경찰 당직 쓰고 있는데 신고 들어와가지고 그거 그건 제가 낮에 담당자한테 전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폭행했으니까 이거는 뭐 적법한 직무집행이죠. 그래서 공직방 해당합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리을 요거는 이제 서울에서 집회가 열릴 게 예상돼 있었는데 경찰청에서 그거를 불법 집회로 간주를 딱 했어요. 그리고 전국에다가 이제 공문을 싹 보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있었냐면 충북 제천에서 이제 서울로 출발하려고 그 동사무소 앞에서 봉고차 2대 나눠 타고 농민들이 차 타고 야 출발하자라고 하니까 경찰이랑 구급 공무원이랑 앞에 막은 거야. 또 어디 간대유 막 하면서 참아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밀고 땡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때리고 그렇게 한 건데 이거는 부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봤어요. 이러면 완전히 뭐 이동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 이렇게 훑어드렸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이게 강하게 말씀드린 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요게 일반적인 난이도, 일반적인 문제로 오해하시고 공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앞으로 이런 시험까지 이제 나왔으니까 이런 거 예상해가지고 또 준비하면 될 겁니다. 그 방향은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정석대로 기본 강의 잘 차근차근 하면서 이해 위주로 공부하시고 관련되는 책에 있는 판례 많이 읽고 그렇게 하면은 이런 것도 이것도 그냥 근데 답만 잘 골라냈으면은 여기 있는 문제 꽤 맞출 수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고려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